자, 2022년 대비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소개는 합격자에 대한 고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형이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50점 하나, 10점짜리 5개였었는데 30점 2개, 20점 2개 이런 식으로 총 4문제로 바뀌었는데, 그것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는 합격자 우리 서정원 학생과의 만남에서 한번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 팀장님이 커리큘럼 설명해 주시고 혜택 같은 거 설명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에 대한 고찰 첫 번째 것은 합격에 가까운 불합격입니다. 매번 왜 0.5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불합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말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거의 0.5점 차이로 떨어지고 2점 차이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로 돌아가게 됐을 때, 다시 6월달 모의고사를 치고 다시 점수를 맞게 되면은 0.5점에서 또 2점 차이로 떨어져요. 왜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될까요? 라는 데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시험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쉬겠죠? 시험 치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은 더 높은 수준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수생이 항상 붙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야만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못 올라가고 다시 계속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합격자들의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 방법은 합격 수기로서 우리는 합격자들이 어떠한 공부 방법으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천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뭐 직접 들어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도 있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들 해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 근데 그 공부 방법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가 이제 초시생이죠. 그럼 이 초시생들이 쭉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합격을 하고 그래요. 그럼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공부 방법도 상이해요. 근데 역시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합격 수기 보면은 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나가야 될 게, 이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다라고 후회하는 것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합격 수기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서정원 학생 겁니다. 네. 관세법은 체계적으로 목차를 잡고 외워야 합니다. 환특법은 완벽에 가까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큰 흐름을 잡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취지 이런 건 뭘까요? 목차, 그쵸? 합격 수기에 맨날 나오는 거죠. 목차. 목차를 잡고 큰 흐름을 잡고, 그쵸?
자,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이제 관세사 합격생은 아니고요. 세무사 쪽 합격생이 수석 합격생 걸 가져왔는데 기본서를 다독하는 과정에서 각 세목별로 논제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를 만들 수 있었고 큰 가지를 만든 후 논제별로 구체적인 조문과 판례, 사례를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자, 첫 번째 흐름은 뭐였죠? 다독을 했어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다독하는 과정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독 많이 하잖아요. 이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었죠? 결국 틀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틀을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큰 가지를 만들었다. 전체 흐름에 큰 가지를 만들었다. 그 뒤에 논제별로 구체적인 조문과 판례, 사례를 덧붙여 나간다는 건 살을 붙인다는 소리죠. 네. 가지를, 틀을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였다. 라고 굉장히 이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 학생은 역시 우리 학법의 법학원 합격생인데 거의 수석에 가깝게 붙은 학생이에요. 이분은 좀 특이하죠? 일단 처음 거부터 봅시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 수기에 이런 거 쓰시는 분 봤나요, 혹시? 이런 미친 자신감.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법은 1장부터 13장까지 있죠. 이 뒤에 13장까지는 잘 안 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정말 다 외웠습니다. 아, 저는 암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문장 보세요. 장절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각 조의 제목 내용을 대충 외우려고 했으며 3회독부터는 키워드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외웠다라는 말이 나오나요? 내용을 외웠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트렁크를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장절관 기본 구조를 암기했다고는 표현 안 했죠.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의 흐름을 이해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각각 조문에 대한 잔가지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키워드를 붙여서 나가는 방식으로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내용을 암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들은 바로는 동차로도 합격을 할 뻔했으나 역시 0.5점 차이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틀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누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기도 해요. 네. 본인 스스로도 아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그 장절관조를 어떤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었나? 혹시 내가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었나? 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왜 매번 0.5점, 2점 차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답이 나옵니다. 합격한 학생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제 이론은 이래요. 7월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합시다.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심화 요약 정리 이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7월 달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야, 암기 시험이래. 야, 암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를 버닝하죠. 하지만 12월까지 가서는 결국은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갑자기 암기력이 폭발을 합니다. 나만 폭발할까요? 모두가 다 폭발해요. 1월 달부터는 매 주마다 어떠한 나의 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막 경주마처럼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이 당장 코앞이 다가왔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 벼락치기 할 때 공부 엄청 잘 되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를 진정한 공부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끝냈으면은 이때 7, 8월 쉬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 달까지 1월부터 6월의 마음으로 달릴 수 있냐? 그러지 못하니까 이러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하고 붙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 틀이 없어요. 근데 거의 붙을 뻔했잖아요. 틀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틀이 있어가지고 이 연결 부분이 있죠. 이런 걸로 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관세법은 이런 틀의 연근관계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불안해요.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네?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불안함이 엄습해져요. 근데 이러한 틀이 생기려고 하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들어가가지고 운이 좋으면 붙고, 운칠기삼이죠, 여기서부터는. 운칠기삼으로 가요. 만약에, 근데 아까 그 황준사 학생처럼 애초에 틀을 잡고 갔다면, 애초에 이해와 틀 잡는 거를 기준으로 이 시간을 보냈었다면, 나는 1월과 6월에는 단순 암기만 함으로써 이 내용들을 쉽사리 채울 수 있겠고, 이 6월 달이 지나고 7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틀을 내가 다시 리콜할 수 있을까요? 리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생긴 틀은 리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이 잡혀 있습니까? 네. 저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합격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틀이 없이 붙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아까 말한 그 굉장히 좋은 표본으로 붙은 학생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실전 모의고사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도록 마련을 해놨어요. 실전 모의고사하고 진도별 모의고사의 차이점이 뭐냐? 실전 모의고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아시죠? 그냥 기존에 그냥 모의고사 100점 치고 그 다음에 강평은 인터넷으로 듣고, 그리고 다 모범 답안지 받고, 채점평 받고.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뭐 자기가 충분하다, 어느 이해력에서나 아니면은 틀 잡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여력이 된다 라고 하시면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100점 분량으로 80분 이내에 그냥 쓰시면 되겠죠?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겠고, 인터넷으로 강평을 제공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유형을 처음 접해본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기억하나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 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각 파트별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봐요. 뭐 1장에서는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납부 기한 뭐 이런 거 있죠? 월별 납부 이런 거 10점짜리 문제로 막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2장에서는 어떤 거가 있어요? 중요한 게 5절이 있죠, 5절이. 부가징수의 세액의 확장 부분. 신고납부, 뭐 가산세, 부가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네 번째, 이 학생들은 굉장히 많다고, 이 수험생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 전통적인 모의고사 방법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 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죠? 자, 각 과목별 50점 분량의 문제를 서술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모의고사 유형이 바뀐 거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죠? 알고 계시죠? 30점, 20점 각각 한 문제씩 해가지고 서술을 한 다음에 바로 강사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하고 강평으로만 끝내게 되면은 이런 모의고사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왜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거예요. 내용은 기억하나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 전체적인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수험생들.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쓰는 거 연습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내가 틀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그 틀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이게 확실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불안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틀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랬었으면 좋았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이런 요약 정리 그리고 그 해당 장이나 뭐 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기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되짚어주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50점 분량에 대해서 문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평은 100점 분량으로 합니다. 네, 강평은 100점 분량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험 끝나고 다 뭐 기술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잘 안 써져요. 이 부분이 암기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멘토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잘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암기가 안 돼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A 파트에서는 암기가 굉장히 잘 돼. 근데 B 파트는 좀 그래. C 파트는 아무리 외워도 암기가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들 균일해요?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러지는 않죠. 이렇게 엄청나게 암기가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글씨를 보고 그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안 돼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례 같은 것도 들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의 구성 중에서 그 강점은 공통적인 강점은 첫 번째, 단체 카톡방을 좀 폐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 학원 학생들 외에 다른 학원 학생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점평 누적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해줄 겁니다. 채점평을 누적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8분의 1범위를 봤죠? 시험을? 그러면은 1번 문제에 대한 채점평, 2번 문제에 대한 채점평, 그리고 총평을 엑셀로 정리를 해서 각각 점수도 놓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누적이 되겠죠? 네, 그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1번 문제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엑셀 자료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 누적 성적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것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자, 진도별은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현장에서 멘토링 한다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진도별 요약 정리집을 또 따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 출제 유형. 지금 여기 있는 출제 유형은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건데 익숙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네,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 1
대한 기출 문제 내용입니다. 세무사 쪽에서 기출 문제가 20점, 30점 해가지고 우리랑 동일하게 출제가 과거부터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문제 형식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이 부분 보면은. 사례 내용 보면 힘들어 보이죠. 근데 막상 여기 물음을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또 못 쓸 건 없는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요런 부분. 물음 2.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용주.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중복조사를 말하는 거겠죠. 관세법에서는. 중복조사가 제외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기술을 하면 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게 되냐면은 기존에는 중복조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어떤 20점 분량으로 넓혀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이 사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가 그걸 쓰고 이 판단이 맞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한 10점 정도에서 5점 정도로 그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넣어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작년에 출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 때 뭐 다루는 압축 정리반 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만 시켜놓으면은 아까 세무사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문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거죠? 그쵸?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2장 5절 여기 확정 부분이랑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이랑 5정 1절은 뭐예요? 5정 1절은 뭐예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자의 권리로 되어 있지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세관장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 네가 관세사라면 과연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해서 이 2장 내용하고 5장 내용하고 묶는 내용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틀을 다 잡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내용은 출력하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납세 신고는 납세 신고야 끝, 부가고지는 부가고지야 끝, 보정은 보정이야 끝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예. 이것들을 막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애초에 엮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암기할 게 거의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만 잡게 되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런 사례형 문제를 내면은 그 틀에 비추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하시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유형 예측은 비교 대상은 이제 세무사 시험 중에 세법 1의 유형을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걸 예시로 들었었고요. 출제 유형은 사례형이니까 이제 판단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기술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례형에서는 아까 뭐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논하시오.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서술형에서는 어떤 의의나 취지를 물어보는 거를 어떤 2점, 3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분석. 20점, 10점에서 2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조문 간의 연계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독립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은 당연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설마 문제를 이렇게 바꿔요. 문제 유형을 이렇게 바꿔놓고 한 20가지 쓰셔. 뭐 이렇게는 안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그쪽이 양아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세법 파트에서는 5장을 중심으로, 5장을 핵심으로 각각의 뭐 감면이라든지 세율 적용이라든지 품목 분류라든지 과세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연계 방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세무사 시험을 한 10개년도 분석을 해봤는데 5장과 그 납세자의 권리 불복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통관 파트는 7장하고 9장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7장은 이제 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9장은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그 9장과 관련된 7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머지 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서 쓰는 중심은 7장, 9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추측이에요. 마지막 4번은 통관 실무에 정통한 교수님들이 많을지가 의문이에요. 예, 보통 세무사 하시다가 뭐 회계사 하시다가 교수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관세사 하다가 교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거의 이제 뭐 그냥 뭐 논문 같은 거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바뀐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세무사 쪽보다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다 근거는 있어요, 그죠? 네,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서정원 관세사님 합격생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